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인간 본성의 법칙. 우리는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를 흔히 듣습니다. 그 중에는 재미있는 다툼도 있고 불쾌감만 주는 다툼도 있지요. 어떤 다툼이건 간에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아? 거긴 내 자리예요. 내가 먼저 맡았다고요. 걔 좀 내버려둬. 너한테 나쁜 짓 한 거 없잖아. 왜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야? 내 오렌지도 좀 줬으니까 내 것도 좀 줘야지. 이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못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운 사람도, 다 큰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매일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행동이 어쩌다 보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호소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런 기준 따위는 집어치우시지라고 대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은 자신의 행동이 그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거나 기준에 위배되긴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즉,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설사 남이 자리를 먼저 맡았더라도 그 자리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자기가 오렌지를 받았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른 것이라든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식의 구실을 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공정한 처신이라 해도 좋고, 바른 행동이라 해도 좋고, 도덕이라 해도 좋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양쪽 모두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법칙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툼이란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다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풋볼 경기 규칙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중력 법칙이나 유전 법칙, 화학 법칙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시대의 사상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사실상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모든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체는 중력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없어도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사상가들의 생각이었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아무 지탱 장치 없이 공중에 던지면 돌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들처럼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법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기체들과 공유하지 않는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을 전혀 만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명이나 음치가 가끔 있을 수 있듯이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른 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 생각이 옳지 않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 언급해온 말들은 전부 헛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치도 우리처럼 내심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들에게 너희는 그러다고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울 수는 있어도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을 두고 비난할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리 견고한 개념이 못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 문명과 시대의 도덕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도덕들을 비교하면 그것들이 서로 아주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저는 인간 폐지라는 책의 부록에 그 증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각각의 도덕이 전적으로 다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중에 주랭랑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거나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을 배신해놓고 으쓱거리는 곳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는 차라리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같은 나라 동포들이나 모든 인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왔습니다.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4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조차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남에게 한 약속은 마음대로 어기면서도 남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면 당장에 이건 공정치 못해 하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조약이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국가가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므로 파기한다고 말하는 이율 배반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만약 조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조약이든 불공정한 조약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사실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법을 알고 있음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 계산에 가끔 틀릴 수는 있듯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가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구단이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옳고 그름도 단순한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점이란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외가 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 책에서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분들은 다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난 척하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 사실의 주의를 모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 아니 이달, 아니 바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해 온갖 변명을 둘러댑니다. 내가 아이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은 그때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야. 금전거래에서 좀 부정직한 짓을 한 것, 지금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지. 암흑의 노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빠질 줄 알았다면 그런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내 행동이 아내 또는 남편이나 누이 또는 형제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 줄 알았다면 왜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겠어. 어쨌든 나란 인간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또한 자연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그 사실을 지적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변명거리들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거리들이 그럴듯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싫든 좋든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행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나 변명거리를 찾느라 노심초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르다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아챘겠지만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온갖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또 자신의 나쁜 습성에 대해서만 피곤이나 근심이나 허기 탓을 할 뿐 좋은 습성은 늘 자기 공으로 돌리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서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몇 가지 반론.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토대라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확실히 다져놓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몇몇 편지들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도덕률 또는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집단 본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성애나 성적 본능이나 식욕 등을 통해 본능의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력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지요. 그런 욕구는 확실히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요. 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며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이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키는 눌러야 하는지 지시하는 악보가 곧 피아노 건반키 가운데 하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이라면 본능은 단지 건반 키들에 불과합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본능만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는 강한 쪽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에는 대개 둘 중에 더 약한 본능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편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덕률이 옳은 충동을 원래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즉,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 상상력을 일깨우고 동정심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 본능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 드는 것은 분명히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단 본능 자체가 너의 집단 본능은 지금 잠들어 있으니 깨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 키 자체가 자신을 다른 키보다 더 크게 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만약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북돋으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습니다. 우리의 충동 가운데 어떤 것, 이를테면 모성애나 애국심은 선하지만 성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 등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충동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성적 충동을 북돋우거나 싸우려는 충동을 북돋워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사랑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충동에는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에 옳은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이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덕률은 본능 중 하나도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도덕률은 본능들을 주의하여 일종의 곡조, 우리가 선이나 옳은 행동이라고 부르는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지침이 된 후에도 우리를 마귀로 만들지 않을 본능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야말로 안전한 본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애를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경우 여러분은 이른바 인간을 위하여 계약을 깨뜨리며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결국 잔인한 배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 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 부모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달리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들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도 있는 단순한 관습이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좌측 통행이지만 우측 통행이 규칙이 되었을 수도 있지요.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그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다니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등의 단순한 관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마다 다른 도덕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의 도덕이 다른 쪽의 도덕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도덕은 이전보다 낮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도덕적 진보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보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한 도덕관이 다른 도덕관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면 야만인의 도덕보다 문명인의 도덕을 선호하거나 나치의 도덕보다 기독교의 도덕을 선호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 모두 도덕관에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도덕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이야말로 개혁가나 개척자, 주변 사람들보다 도덕을 더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 그 두 도덕을 판단한 것입니다. 즉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견준 것이지요. 그때 두 도덕을 견준 기준은 그 두 도덕과 다른 제3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 두 도덕을 참 도덕이라 할 만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도덕이 더 참되며 나치의 도덕이 덜 참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 참 도덕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합니다. 뉴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더 참되거나 덜 참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말하는 뉴욕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낸 도시라면 어떻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참과 거짓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행동 규범이 단순히 각 나라가 어쩌다가 승인하게 된 사항들에 불과하다면 한 나라의 승인이 다른 나라의 승인보다 더 올바르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며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느니 나빠졌느니 하는 말 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저희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도덕관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관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300년 전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소.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요? 라고 묻더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녀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덫 놓기를 그만둔 이를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